네, 안녕하세요. 응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윤의 흔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입니다. 네, 그리고 응달책방 구독자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김지윤의 흔한 주식이 구독자 10만이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그 부분 관련돼서 조금 정확하게 최대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시장의 급등락이 하루는 급등이 나왔다가 하루는 급락이 나왔다가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굳이 확률 떨어지는 매매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금 확보가 최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현금 확보를 30에서 50%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 좋은 타이밍이 오냐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지표가 안정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지금은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를 열심히 샀지만 반도체 샀던 물량을 다시 또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사는 쪽이 개인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구조적 성장주들의 가장 강력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금리나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면 사실은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각종 AI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기대값은 엄청 올라왔는데 그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 경쟁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사람들의 기대값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가려면 사람들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AI 반도체 쪽은 지금 주도주긴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 기대감만큼 실적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작년보다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저는 많은 기업들이 좀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너무 빠른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금리 인하를 5월 달에 할지 6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 막 불안했는데 우리 이제는 진짜 7월 달에는 금리 인하 할 거예요 하고 매크로 지표도 좋아지고 지금 중동 포함해서 생각보다 전쟁이 야기하는 지정학적 이슈도 명확하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막 환율도 불안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여파 이런 모든 그런 경제 소위 말하는 매크로 변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실은 그게 기가 막히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큰 덩어리의 수급이 다시 어느 특정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 시기를 조금 기다리자. 왜 야구 선수가 나한테 치기 좋은 공만 배트를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처럼 fully invested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하고 시기와 때를 기다릴 때고 분명히 좋은 타석에 들어설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잔뜩 확보해놨더니 주가가 올라가잖아. 그런 것까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저희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욕심이고 과욕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확보가 좀 최상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되는데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 전년도보다는 최소한 YOY라고 하는데 YOY 전년 대비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실제 실적의 증가폭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관련돼서 부분이 금리가
5월 달에 인하될 줄 알았는데 6월 달로 미뤄지고 심지어 이제 7월 달까지 미뤄지고 이제는 뭐 돌아가는 얘기가 1년에 3번 금리할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금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금리 소위 말하는 매크로 변수 중에 가장 주식에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요 심플하게 말하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불안하게 주가 사면 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요새 또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원래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좋아지면 주식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 주식은 뭐 비트코인 훨씬 수익률 좋잖아.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도 있고 수요 공급이 더 타이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위험 자산 시장이 커져서 좋아지면 비트코인도 좋고 주시장도 좋았는데 비트코인 쪽으로 더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 게 더 핵심인 것 같고요. 24년도에 실적 좋은 거 너무 잘 알아요. 외국 기관도 다 알고 있으니까 24년도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했으니까 24년도보다는 25년도보다는 26년 앞으로 추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 중에 돈의 값,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야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잘 아는 업종은 상당히 금리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왜냐면 다 외부에 차입해서 캐펙스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사람도 뽑고 다양하게 계속 이 자본적 지출 투자가 들어가는 산업인데 외부에서 차입하는 게 부담이 되면 이런 성장주들의 금리가 높은 것만큼 성장주들의 직격타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부분이 어느 정도 매크로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종목별로 순환매가 엄청 빠른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른 부분 관련돼서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성장 산업이 AI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산업이 2차전지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산업이 로봇이면 그 얘기는 각종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이 가는 쪽 아니면 각종 글로벌 정부 정책들이 가는 쪽 그런 쪽들을 보시면 지금 대기업 쪽으로 돈이 가장 많이 가는 거는 반도체, 2차전지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수급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도주로 했던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 내후년의 실적의 연속성 증가가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현금 확보도 한정된 우리 자원에서 친구로 자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손절을 못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에 대부분은 수익 많이 난 거를 팔아서 손실난 종목들의 업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손실 난 거를 과감하게 잘라서 수익 난 거에 더 물량을 더 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가에 사고 저가 매수하고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센 업종,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나는 업종이 좀 더 강하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센 업종에 더 비중을 실는 게 맞고요. 그런데 AI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인 건 맞는데 AI 주도주에 더 물량을 많이 실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를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AI 반도체는 시장보다 훨씬 계속 조정 없이 계속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2차전지도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AI 반도체가 너무나 큰 흐름이고 2차전지보다 더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대기업들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장인 건 너무 잘 알겠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주도주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주로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비중 정리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방향성이 저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가 주도주로 AI를 많이 갖고 있다. 근데 AI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주가가 50% 이상 박살났는데 난 앞으로도 2차전지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을 거다. 근데 2차전지는 이미 고점 대비 50% 넘게 빠져서 어떻게 보면 가격 부담이 없는 거죠. 또 2차전지만 얘기하면 제가 또 약간 편중되게 생각해서 오해하실까봐 다른 업종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많이 빠진 로봇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엔터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로봇이나 엔터나 2차전지가 모두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것만 따져보면 주가는 빠졌지만 주가 빠진 만큼 펀더멘털도 같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엔터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뭐 업종들이 예를 들어 전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전력기기 쪽은 날아가는데 건설기기 쪽? 네, 건설기기 쪽에 이런 굴착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지만 북미나 유럽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지 않은데 실적이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고 실적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기대값은 낮은데 실적은 올라오는 지금의 AI 반도체는 기대값 엄청 올려놨는데 실적이 안 따라오는 거고요. 2차전지는 기대값 떨어뜨려 놔서 실적도 같이 빠졌는데 실적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도 업종, 수익 나는 업종이 어느 업종이냐,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 그걸 판단해 보시고 손실난 업종을 덜어서 압축하시고요. 그중엔 압축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더니 전체 포트폴리오에 아프시더라도 우리가 이 손실 나는 걸 통해서 얻는 경험이나 이 실패 경험치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는 현금 확보하시고 나머지 더 현금이 많이 생기면 손실 난 걸 정리한 만큼 그걸 수익 난 것들에 더 엎어서 수익 난 거를 극대화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큰 자금이 들어가는 데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최근에 뭘 사는지 보면은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이걸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돼요. 뭐 60일이나 120일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 흐름을 보셔도 되는데 최근 흐름이 가장 그 최신 그 트렌드를 반영한 거니까 역시나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산 거 금액 보면 한 달 동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6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주도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많이 산 게 이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 현대차 그리고 의외로 현대로템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SK스퀘어, LS일렉트릭 이런 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이런 거는 장기간 동안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중국발 그 화장품 수혜주 같은 거는 신규로 들어온 거고요. 계속 그 게임주가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 오히려 크래프톤은 외국인의 거의 22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해가지고 최근 한 달 또는 3개월 동안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계룡전기,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뭐 원익 IPS, AP시스템, PSK, 동진세미캡 전부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최근에도 그렇고 2달 전에도 그렇고 3개월 전에도 그렇고 계속 사던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파라다이스 이 레저 쪽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화장품 쪽에 VT, 그 다음에 엔터 쪽에 SM 이런 회사들이 신규로 들어오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 그런데 최근에 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연속성을 봐야 되냐 그러면 못해도 일주일 이상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는 업종을 보는 거죠. 그런데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단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투자 쪽에 수급을 집중해서 보시면 확률이 더 높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는 거는 전력기기하고 방산을 열심히 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신규로 사는 거는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레저, 중국 화장품과 연결된 뭐 VT 같은 거, 그 다음에 엔터 쪽에 SM, 네, 이런 회사들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레저, 화장품 다 사람들의 관심도는 낮은데 이익은 사람들의 관심도보다 훨씬 개선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고요. 두 번째 힌트를 얻으실 거는 지수보다 센 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52주 신고가, 뭐 3개월 신고가, 60일 신고가, 그 다음 뭐 120일 신고가, 이렇게 다 차트에서 이 HTS에서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 검색하셔가지고 신고가랑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만족하는 업종, 거기에 좀 그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코스피 쪽에서는 방산하고, 네, 특이하게 지금 그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전혀 주목 못 받던 IT 부품 업체들이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코스닥 쪽에서 특이하게 화장품하고 레저 쪽을 사고 있다. 이런 업종들은 주가 부담도 없는데 이익이 개선되니까 앞으로 이익이 23년도보다는 24년도, 24년도보다는 25년도,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개선되겠구나 하고 사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그럼 실제 이익이 개선되는 걸 보시는 거죠.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종목명을 치시고 한번 볼까요? 갑자기 파라다이스나 VT라는 종목이 외국인 기관 상위 매수에 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종목 분석 누르신 다음에 컨센서스 들어가시면요, 1,400억대 영업이익에서 1,700억대, 1,900억대, 2,100억대로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15%씩 증가를 합니다. 10%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 9,900억에서 올해 최초 1조 1,100억을 찍고요. 내년에 1조 2천억, 26년에는 1조 3천억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PER로 보면 18배예요. 영업이익이 1,700억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1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조 3천억밖에 안 되는 거죠. VT 한번 볼까요? VT는 7,600억입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 사이즈가 커졌어요. 7,600억대지만 이익이 개선되는 걸 보시면 돼요. 화장품 업종이거든요. 이익이 50%씩 이익이 늘어나요. 보세요. 2,400억대 매출에서 작년에 3천억 가까이 매출 찍었고요. 올해는 4,200억, 내년에 5천억, 영업이익은 200억대에서 455억, 785억, 25년에 거의 1,000억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PER 기준으로 15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제가 힌트 드리면 7천억 정도 되면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은 기관이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이즈가 올라오면서 이익이 개선되잖아요. 근데 화장품? 사람들은 중국 박살났잖아. 근데 그 와중에 중국 박살난 와중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선전하는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죠. 파라다이스나 VT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파라다이스나 VT가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적이 나빠요. 그럼 투자 안 하는 거죠. 실적 숫자도 찍히면서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사면서 차트에서도 그 바닥 잡고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시면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인터배터리 때 가장 강조했던 거는 모든 배터리 3사가 공통으로 강조한 거는 고속 충전, 급속 충전이에요. 충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얘기한 게 충전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타는 쪽이나 모두 충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 원통형 배터리 폼팩터가 3가지예요. 각형, 원통형,
그 다음에 파우치요. 기존의 파우치가 굉장히 비중이 컸다면 원통용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뜨겁고, 원통용이 된다는 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원통용과 원통용 사이에 그 데드 스페이스, 빈 공간이 많아서 근로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 밀도가 약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용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폼팩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다퉈서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테슬라나 금량이나 이런 회사들이 원통용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했고, 과거에 파우치형이나 각형을 고집했던 완성차들도 원통용 배터리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LG엔솔이 당장 25년에 원통용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했고요. 그 시기는 1년을 앞당겼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다른 2차전지 업종들보다는 상당히 주가가 덜 빠졌고요. 견조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원통용 배터리와 삼성 SDI가 같이 결합된 회사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작년에 설비 투자는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고객사가 확보되거나 고객사에 대한 보증이 된 상태에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했다면 올해는 6조에서 7조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3배가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3배 늘어나는 배터리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4년도에 너무 업황이 안 좋다 해서 LG엔솔도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SK온도 바뀌었고, 심지어 파나소닉도 바뀌었고, CATL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성 SDI가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고요. 고객사로 없었던 현대차라든지 다양한 GM이라든지 삼성 SDI의 신규 고객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 SDI가 기존에 했던 각형이 배터리 폼팩터 중에 가장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되면서 각형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삼성 SDI도 LG엔솔 못지않게 원통용의 기술력을 가지고 빠르게 양산했다고 했기 때문에 각형과 원통용의 모든 수혜를 삼성 SDI가 받는 거고, 삼성 SDI 고객사가 글로벌로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 SDI 밸류체인이 엄청 좋아지는 건데, 삼성 SDI면서 원통용 수혜주들이 가장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완성차 업체들도 불편해서 개선해야 되고,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들도 개선해야 되는 고속충전인데, 이 고속충전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면 되는데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되니까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대주전자재료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2차전지 빠질 때 덜 빠졌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중에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생산 캐파가 가장 크고요. 아마 25년 기준으로 2만 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글로벌로는 중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업체, 일본의 시네츠와 중국의 BTR이 있는데, 중국의 BTR이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만 그런 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나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 그러니까 음극재도 다 중국산 같은 경우 미국의 IRA 법안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BTR 물량을 대주전자재료가 글로벌 3등이니까 아마 뺏어갈 확률이 높고, 실제 대주전자재료가 엄청나게 회사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해서, 원래 S&E 리서치에 밝힌 거는 실리콘 음극재의 가장 약점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였거든요. 그 가격이 인조흑연하고 대략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S&E 리서치에 따르면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나게 상용화가 돼서 2030년에 실리콘 음극재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 실리콘 음극재 가격이 절반 떨어지면 인조흑연을 안 쓰리, 인조흑연하고 가격 차이가 10%밖에 안 되니까 인조흑연보다 실리콘 음극재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인조흑연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충방전이 훨씬 빠르고 에너지 밀도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는 조금만 섞어도 지금의 3%에서 지금 10% 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SDI가 10% 섞으면 충방전 속도가 50%에서 200%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충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 섞으면 음극재를 덜 넣어도 되고 음극재 덜 넣은 만큼 에너지 밀도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양극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훨씬 이득이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의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는데,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였는데,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는 이 대주전자재료나 각종 실리콘 업체들이 엄청나게 생산 그 공법을 개선해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라는 그 물질을 섞어서 초기 전압 떨어지는 걸 잡는다든지, 아니면 생산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 원가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가격이 비싼 부분을 S&E 리서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주전자재료 측에 따르면 2027년 앞으로 3년 안에 인조 흑연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그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충방전이 계속 중요해지면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거는 돈의 흐름에도 알 수 있는 게 롯데, NNF, SKC, SK머티리얼즈, 엄청나게 많은 회사, LG화학,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실리콘 음극재 산업에 돈을 쓰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질 거고, 야 실리콘 음극재 비싸가지고 뭐 포르쉐 같은 차종만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서 그게 유일하게 약점이 됐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이제 완전 일반 차종인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모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오닉을 시작으로 기아에서 만든 유럽이나 북미에서 잘 팔리는 EV3, EV4, EV9, EV7까지 기아차까지 엄청나게 차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3년 동안 PQ가 모두 증가하고요. 실적이 말해줘요. 실적이 연에 50%씩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이익은 2배씩 늘어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 SDI 밸류체인, 그 다음에 고속충전과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 그게 앞으로 2차전지 내에서 올해는 가장 좀 차별화된 모습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LG화학은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왜냐면 LG 엔소를 분할한 것 때문에 여전히 욕을 먹고 있고,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의 핵심인 이 첨단 소재 사업부도 쪼개는 거 아니냐, 그런 쪼개기에 대한 상당히 투심이 나빠서 저도 LG화학 관련돼서 좀 좋게 얘기하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는 계속 커질 거고,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납품하는 거 외에 지금 독자적으로 완성차 업체를 개척을 해서 GM에 독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에 또 최근에도 계약을 맺고 그랬거든요. GM에 25조 엄청나게 큰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 LG화학이 갖고 있는 양극재 사업부를 보면 다른 양극재 5대 천왕,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체엠, 코스모 신소재 못지않게 출하량이 올해도 예상되는 거는 일단 2만 톤의 캐파를 증설하고요. 40% 이상 북미에서 출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 박살난 게,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110 위안 고기에서 멈춰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84.5 위안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거의 15% 올라온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탄산리튬이 거의 1분기, 작년 4분기를 저점이라고 보면 탄산리튬 빠진 부분이 올라온 거를 그럼 언제 양극재 판가에 반영하냐? 3분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저점 찍고 2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분기에 좋아지고 4분기에는 완전히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도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화학 부분이 너무 큰데, 석유화학 지금 납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사 가격 올라간 게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이 엄청나게 석유화학에서 일어나는 적자폭을 줄일 건데, 3천억이 넘는 적자를 분기에 600억대까지 줄이면은 내년쯤에는 석유화학 쪽도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석유화학이 일단 매출 비중이 너무 큰데, 지금 LG화학이 잘하는 게 친환경 PVAT라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쪽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당장 생분해성 PVAT 플라스틱이 연에 아마 6만 톤 이상으로 지금 25년도 말에서 26년 초에 일단 되고요. 그래서 가장 그 플라스틱 쪽에서도 고부가치를 내는 플라스틱 쪽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심플한 기초석유화학 쪽에 폴리에틸렌이나 PVC라든지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3월 달에 50 기준인데요. 미국도 50.6으로 지표가 조금 개선됐고요. PMI 지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50.2로 처음으로 3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좀 회복되는 국면이 나왔고요. 굴착기, 선반영되는 이 굴착기 보면은 판매량이 3월 달에 6%가 늘어났습니다. 3월 굴착기 판매됐어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고, 또 최근에 너무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의 테무나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글로벌로 폭증하면서 다시금 이 포장 관련된 이 플라스틱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공급이 여전히 기초석유화학 쪽의 공급이 엄청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LG화학만 박살난 게 아니고 하나솔루션도 박살났고 롯데케미칼도 박살났고 효성화학도 박살났고 금호석유화학 다 박살났는데 그런 화학회사들이 최근에 지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기초석유화학 쪽도 업황이 좀 회복 국면에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 주신 신성장 동력 7조 5천억 중에 6조 가까운 돈을 다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2차전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LG화학도 업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총 캐파 48만 톤에 대한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캐파를 유지를 한다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또 주가를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테슬라 판매가 너무 떨어졌어요. 1분기에 38만 7천 대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15%나 빠졌거든요. 그건 좀 리스크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연기관차에서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면서 더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 속도 조절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또한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LG화학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만 남았지 실적이 깨질 일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모두 양극재 가격이나 물량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은 청주 데이터를 보시면 올해 3월 달의 데이터에 포항이 제일 안 좋았고요. 청주하고 대구는 선방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3월 달에 NCM 가격이 LG화학이 하는 NCM 가격이 작년 11월, 12월에 판가가 저점 찍고 1, 2, 3월 달에 더 안 빠지고 있다가 4월 달, 4월 10일까지 누적으로 보면 3월 달 거부터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힘드시겠지만 가장 2차전지 업종 중에 재무구조가 가장 안전한 회사가 양극재 업체 중에 압도적으로 LG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여전히 포스코 퓨체엠하고 투톱으로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고, LG화학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LG화학이 주가가 빠지니까 뭐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뭐 엔캠으로 갈아탈까? 뭐 피롭틱스로 갈아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드디어 그 수산화 리튬, 호주 필바라 리튬하고 하는 필바라 미네랄 솔루션하고 하는 광석 리튬 상업 생산이 됐어요. 최초인데 아마 그것도 100%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게 기대했던 수산화 리튬이 상업 생산됐다는 거는 이제야 드디어 포스코 홀딩스는 완전히 이제 2차전지 회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밸류체인의 끝판왕 리튬을 상업 생산한다는 거고요. 철강 쪽에서는 이 장인하 회장님이 신규로 싹 물갈이가 됐잖아요. 1조 이상 원가 절감하겠다고 했고, 철강도 결국은 탈탄소, 친환경 저탄소 철강 생산 체제로 한다고 했고, 아주 공격적으로 2030년까지 철강 매출을 100조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인하 회장님이 과거에 권오준 회장님 때부터 이 철강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리튬 쪽에서도 계속 그 업력을 쌓으신 분이죠. 그래서 리튬도 잘하시는 분이고, 포스코 퓨처엠 김준영 사장님이 포스코 홀딩스 전체 2차전지 소재를 총괄하는 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 거고, 결국은 2차전지 관련된
그 원가 제일 중요한 리튬에 완전히 이제 얘네가 내재화를 하면서 철강 관련된 부분은 기본으로 받쳐주는데 철강 관련된 부분이 조금 기대되는 게 1월달, 2월달, 3월달 모두 가격을 올렸어요. 포스코홀딩스 올렸고요. 현대제철 올렸고 동국제가 올렸거든요. 미국에 있는 철강사도 올렸고요. 그래서 철강 가격도 좀 바닥 짚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장인하 회장 취임 이후에 이 포스코 그룹 관련돼서 상당히 2차 전지를 버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전히 철강하고 2차 전지를 투트랙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나오면서 아마 시기들이 앞당겨져서 올해 연간 43,000톤 생산 능력 보유되는 게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매출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리튬 가격이 지금 반등 나왔기 때문에 톤당 2만 불을 잡으면 톤당 2만 불에 환율 뭐 1,350원, 그 다음에 올해는 25,000톤, 그리고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까지 반영되면 5만 톤, 내후년에는 26년도에는 75,000톤, 27년도에는 10만 톤. 그래서 연간 25,000톤씩 늘어나는데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는 25,000톤을 필바라 그 광석 리튬을 100% 다 25,000톤이 양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내년에는 필바라 25,000톤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25,000톤 하면 5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보면요, 5만 톤에 리튬 가격을 톤당 2만 불로 잡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1,350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 발생하냐면, 리튬은 2만 불로 가정하고 환율을 1,350원으로 가정을 하면요, 매출 발생하는 거는 리튬 5만 톤 기준으로 내년부터 당장 매출은 1조 3,500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은 얼마가 꽂히냐? 여기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발생하는 리튬의 이익이 대략 70%, 많게는 85%까지 나오는 거고, 광석에서 발생하는 리튬의 이익은 15%에서 35%니까 그거 두 개 평균 내보면 그럼 대략 45%거든요. 그러면 6,075억이 당장 내년부터 이익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26년에는 1조 2천억, 그리고 27년에는 2조 4천억이 이익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7년만 리튬 가격을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도 안 오른다고 2만 불로 가정하면 리튬 이익이 2조 4천억씩 지금 꽂히는 구조입니다. 그럼 포스코가 1년에 철강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4조 5천억에서 5조거든요. 그러면 대략 27년 정도 되면 포스코 철강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 이상을 리튬으로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리튬은 2030년까지 42만 3천 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2만 3천 톤 기준으로 하면 여기도 똑같이 보수적으로 리튬 가격을 그냥 2만 불로 잡고요, 환율은 1,350원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대략 11조 4천억인데요. 엄청 리튬 가격을 낮게, 하나도 리튬 가격이 계속 그냥 2만 불에 멈춰 있다고 해도 11조 4천억이니까 회사가 잡은 건 13조 4천억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거죠. 그러면 11조 4천억이 매출로 발생하면 이익은 이때 50% 잡으면 2030년 기준이면은 리튬으로 나는 이익만 5조 7천억에서 6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리튬에서 6천억 정도가 영업이익 난다고 하면 완전히 그 포스코홀딩스의 사실 매출과 이익의 구조가 완전 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전체 영업이익률도 철강이 예를 들어 4, 5%대면 전체 포스코홀딩스의 전체 영업이익 4, 5% 영업이익률이랑 리튬에서 나는 영업이익률 40% 합치면 평균 영업이익률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역대 최대의 막 27%, 28%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중에 드디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당장 올해 리튬 이제 상업 생산했고, 이게 1년에 25,000톤씩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올해 21,500톤, 내년에 5만 톤, 내후년에 75,000톤, 27년에 10만 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과 이익의
계속 발생되는데 매출과 이익 발생되는 거 측면으로 봐도 이익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을 받은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되냐? 양극재 출하량이 보면 그렇게 업황 어렵다고 해도 올해 출하량, 양극재 출하량이요 7만 6천 톤까지 늘어나요. 그럼 전년 대비해서 40% 양극재 출하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25년 내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예상하는 게 14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40%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정상화되면요 이게 몇 프로 늘어나냐면 87%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는 올해 30% 늘어난 3만 8천 톤. 그러니까 양극재는 40%, 음극재는 30%.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모두 증설 효과가 나올 거라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가 만드는 리튬은 거의 100% 포스코 퓨처엠이 내재화하면 다른 양극재 업체들하고 압도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세지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그것도 좋아지는 거죠. 이익률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단결정 양극재 작년에 가장 먼저 양산을 했는데 단결정 양극재가 수율이 나쁘다고 했는데 수율이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들어가는 물량, 북미에 들어가는 물량 모두 수율이 상당히 회복돼서 N65, N86 단결적 수율 문제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당장 25년 내년에는 GM 얼티멈 셀즈랑 삼성 SDI 물량이 모두 터져서 출하량이 85%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 전구체를 내재화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 중국의 CNGL이랑 합작해서 전구체 내재화하는데 이게 당장 26년에 전구체가 포스코 퓨처엠 내재하는 물량이 지금은 아마 한 2만 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1만 톤까지 늘어나요. 근데 물론 이 수치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7년 21만 톤에 비하면 낮지만 자체적으로 전구체 내년 기준으로 26년 기준으로 11만 톤까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갖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그거는 25년 내년에 완전 상업 생산하고 나머지 천연 흑연은 세종 공장에서 인조 흑연은 포항 공장에서 다 지금 10,000톤씩 추가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와 양극재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판가가 지금 엄청나게 빠졌죠. 18% 정도 전 분기 대비해서 빠졌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1월 달에 11,000톤당 11,000톤에서 지금 14,000 이상으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분기 정도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되고요. 예상되는 거는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리튬 받아서 쓰면 영업이익률 지금 1%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7%에서 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아마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도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업체들 다 나쁘고 그런 와중에도 그나마 좀 차별화된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고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를 전체 2차전지 업종에서 탑픽으로 꼽는데 의견이 바뀌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특정 사업을 잘하는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게 더 주가에 빨리 반영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예외인 게 양극재보다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양극재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업을 포스코홀딩스 본사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보다 포스코홀딩스가 더 매력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SK가 갖고 있는 또는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SK 스퀘어나 SK 자체가 매력적인 본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SK나 SK 스퀘어를 투자하는 것보다 SK 하이닉스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인 거죠. 삼성물산이 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삼성생명 본업보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훨씬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를 하는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 리튬을 생산하는 게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사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포스코홀딩스를 하는 게 맞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양극재 산업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탄산 리튬을 미국에 싸게 조달해 와서 수산화 리튬을 하고 있는 가공하는 사업보다 양극재 사업이 더 매력적이냐? 그걸 따져보면 되는데 에코프로도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사업이 양극재보다 마진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상장이 되기 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양극재의 70% 차지하는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상장사로 에코프로가 지분 가치로 갖고 있을 때는 매력적이었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다 쪼개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란 지주사의 매력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포스코랑은 완전 반대되는 거죠. 포스코는 리튬을 누가 안 가져가고 안 떼가고 자기가 갖고 그 가장 매력적인 거, 양극재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상황이 완전 다르다. 그러면 매력적인 사업을 본사, 지주사가 갖고 있냐 아니면 사업회사가 갖고 있냐, 그 차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을 완전히 독주하고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 경쟁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AI 칩 관련돼서 경쟁사가 자체적으로 빅테크들이 칩을 양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엔비디아 칩만큼 성능이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엔비디아는 이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게끔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라는 플랫폼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엔비디아 칩의 생태계 독점력을 확보한 거고,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쿠다라는 플랫폼을 안 쓰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 독점력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 독점력이 유지되니까 엔비디아의 HBM 칩을 납품하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선수금을 받아서 공장을 돌릴 정도로 그 독점력 밸류 체인을 땡긴 거고요. 그 하이닉스 하고 엔비디아 외에 또 TSMC가 또 엔비디아, 원래 TSMC는 애플도 고객사고 다른 빅테크도 고객사인데 엔비디아가 TSMC에 엄청나게 물량을 몰아주니까 그 부분도 TSMC가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좋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뭐 1, 2년 동안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워낙 다른 플랫폼을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워낙 그렇긴 한데, 엔비디아 말고 뭐 AMD라든지 다른 빅테크, 심지어 테슬라까지 자체 AI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상용화되면 당연히 AI 반도체 가격도 무한정 비싸질 수는 없고 엔비디아의 AI 칩을 계속 비싸게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이 가장 심화되는 거는 2025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칩을 구매해주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적 성장이 나오려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 소비자가 계속 이 비싼 칩, 뭐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칩을 선택을 할 거냐, 그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서 결국은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끊임없이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을 건데, 그게 당분간 24년, 25년도는 좀 유지가 될 거고, 다만 이제 AI 자체가 단기 트렌드가 아니고 초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꼭 엔비디아발이 아니라 뭐 엔비디아 외에 다른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메타가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그 엄청난 AI 빅테크 시장을 쪼개서 가져갈 거다. 그리고 TSMC가 엔비디아 거를 다 수혜를 받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도 뭐 기사가 나왔잖아요. 뭐 칩에다가 젠슨왕이 사인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겼지만 내년 정도 되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의 HBM 경쟁률 그것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경쟁이 세지면 하이닉스 점유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TSMC가 독주하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TSMC한테 물량을 못 받은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기다리기가 짜증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칩 어딘가 양산해줘.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한테도 당연히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삼성은 파운드리도 잘하고 패키징도 잘하고 최첨단 패키징도 잘하고 최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3나노, 2나노, 4나노 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3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 재미난 게 수율 안 나오는 거를, 야 불량 나는 거는 삼성전자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네는 물량만 대줘.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만한 큰 그게 없는 거예요. 불리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불량 감소하면서까지 물량 대주겠다는데 어느 고객사가 그 불량률만 보고 물량 맞춰주는데 그
불량에 대한 거를 고객사가 하나도 책임을 안 지는데,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 조금 불량 나도 야 우리 내년에 좀 물량 좀 많이 몰아줘 그러면 하이닉스 계속 비싸게 줬다가 그 양분이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TSMC 계속, 물론 TSMC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고 삼성은 자기네들 자체 반도체도 개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뭐 HBM 관련된 물량, 모든 그런 AI 칩 관련된 물량을 엔비디아 혼자 독식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독식이 깨지면 다른 AI 칩 관련된 빅테크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 TSMC가 모든 AI 칩을 다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TSMC 깨지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한테 당연히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게 특정 HBM 수혜주여가지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비디아만, TSMC만 날라갔다면 그게 좀 확산세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머지않은 것 같고, 올해는 하이닉스가 이미 1년치 물량 다 팔았다고 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매출이 막 2배씩 올라가고 이익이 4배씩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이익 2배 내려가는 속도가 저는 급격하게 둔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 경쟁이 치열하면 엔비디아 후속업체, 하이닉스의 후속업체인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TSMC 후속업체도 삼성전자잖아요. 그런 후속업체들한테 저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원화, 3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줄지 않았어요. 1조 6천억을 한 달 동안 또 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도 있고 최첨단 패키징도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의 40%를 차지하는 휴대폰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S24가 생각보다 잘 팔려요. 갤럭시 23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23%가 더 늘어났고요. 역대 100만 대 가장 빠른 단기간에 돌파한 거 S7 다음 2등이에요. 그런데 애플보다 먼저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우리 최초 AI 폰이라 했잖아요. AI 스마트폰. 그 영향도 있고 핸드폰이랑 같이 파는 그 갤럭시 링이 빅히트를 쳤거든요. 링.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휴대폰이 이 정도 추세만 유지하며, 최근에 기사 보니까 전체 휴대폰 판매에서 애플이 1등이 뺏겼어요. 지금 다시 삼성전자가 전체 글로벌, 물론 비싼 시장 있잖아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1등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건 저가가 뭐 중저가 다 포함해서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여전히 1등이라서 휴대폰이 크게 미스만, 실적 미스만 안 나오면 10만원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기존에 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 일반 그 낸드 반도체, 이게 업황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디램하고 낸드가 모두 좋아져서 지금 그건 반도체 수출로 알 수 있는데, 수출이 지금 1월달, 2월달에 올라가는 추세보다 3월달에 더 올라갔거든요. 99억 불에서 114억 불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는 그냥 114억 불이 될 수는 없고요. 디램, 낸드, 일반 서버 이런 게 다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다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HBM3E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HBM3E랑 HBM3 모두 올해 3분기에 하이닉스랑 경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재미난 게 삼성전자의 그 소위 말하는 LP라는 걸 로우 파워에서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근데 AI 칩은 학습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는데 학습용만 엄청 빵 뜬 거예요. 추론용은 전혀 주목을 못 받았는데 학습용만 잘 될 수는 없고, 칩을 운용하는 이 AI 반도체 용량이 커져야 되고 AI 반도체 관련된 학습의 효율이 증가하려면 AI 추론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여야 되거든요. 그럼 AI 추론용 반도체가 쓰이려면 AI 추론용 관련된 서비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서비스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AI 추론용을 쓰려면요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AI 추론용에 이 엄청나게 비싼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HBM을 뭘로 대체하냐? LPDDR이라고 하는 저전력 반도체가 추론용을 꽉 잡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저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저전력 반도체 LPDDR에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하이닉스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I 추론용 시장이 커지면 AI 추론용 시장 때문에 LPDDR이 엄청 중요해질 거고, LPDDR을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당연히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출로 치면 올해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월등히 매출이 좋아지는데, 이익의 개선폭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중에 고르라면 계속 가격 비싼 부담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요. 근데 다만 뭐 엔비디아 수혜주, 뭐 TSMC 수혜주 이런 걸 하실 때 수혜주를 찾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 직접 투자하시는 게 맞고, 마이크로소프트 수혜주 하지 말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수혜주 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따져봐도 지금의 딱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더 매력적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전히 현미반도체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현미반도체가 이수페타시스보다 고평가고요. 이수페타시스가 훨씬 비쌉니다. 이게 너무 심플하게 한미반도체의 시총 대비 영업이익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시총이 13조가 넘었고요. 올해 벌어들인 이익은 2,100억입니다. 2,100억의 영업이익에 시가총액은 13조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물론 기술의 경쟁력, 기술의 차이가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다. 그건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자, 보세요. 이수페타시스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에요. 6배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올해 벌어들인 이익은 1,000억입니다. 이익은 2배 차이 나는데 시총은 6.5배가 차이 난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가 엄청 싸거나 한미반도체가 비싼 거죠. 그럼 내년을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이수페타시스도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한미반도체도 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자, 1,600억이에요. 이수페타시스 내년에 예상되는 게. 그러면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면 PER이잖아요. 그죠? 자, 시가총액 2조 3천억대 벌어들이는 내년 기준 영업이익 1,653억. 자, 보세요. 1,653억이죠. 한미반도체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진대요. 13조에 일단 이수페타시스랑 시가총액 차이는 6.5배가 나요. 그런데 이익 차이는 1,650억 대 3,000억. 한미반도체가 3,000억 이익 난다고 가정해요. 3,000억, 3,500억. 1,650억 대 3,500억, 이익 딱 2배 차이 나잖아요. 이익은 여전히, 이익의 갭은, 이익의 격차는 안 줄어들어요. 2배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6.5배가 차이 나요. 이수페타시스가 엄청 싸거나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싼 건데, 저는 이수페타시스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엄청 싸다고 말씀 못 드리고, 한미반도체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건 명확한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처럼 똑같이 AI 가속기가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 매출에서 AI 가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23년도에 20%대였다면 올해 40% 늘어나고 내년에 50%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를 이미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늘어나는 매출만, 엔비디아 지금 신규 제품 들어가면 AI 가속기 신규 지금 B200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B200 AI 가속기 비싼 만큼 거기 들어가는 MLB 다공층 기판도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거 감안해서 얘네가 이수페타시스가 캐펙스를 50%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 기준으로 연에 얘네도 1조 매출 나는 구조예요. 올해는 매출 8천억 잡혔지만 내년에 1조 이상 매출 나는 구조고, AI 가속기 매출이 엔비디아 물량만 올해 대략 1,000억이니까 1,000억이 내년에 1,500억, 25년도에 2,000억 이렇게 엔비디아 매출만 나는 게, 엔비디아 매출 성장은 당연히 기본으로 고정 변수로 깔고, 지금 엔비디아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업체들도 여기에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AI 이 서버 시장, 그리고 AI 이 칩 시장이, 가속기 시장이 커지면 이수페타시스는 온전히 다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원래는 통신에 들어가는 통신용 데이터 센터나 통신용 인프라, 통신용 네트워크를 들어가는데 이 다공층, 초고다층 기판 MLB를 썼는데, 통신이 AI 가속기보다 안정적인 캐시카우인데 이익도 훨씬 좋아요. 왜냐? 높이 쌓을수록 좋은데 통신 쪽은 통신 인프라나 네트워크 고도화될수록 계속 층을 높게 쌓고 있거든요. 지금 역대 최대층까지 35층 이상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이 통신 쪽에 압도적인 글로벌 통신 투탑 어디죠? 브로드컴하고 시스코잖아요. 둘 다 고객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브로드컴이 신제품을 냈어요. 브로드컴이 뭘 냈냐면요, 통신에 들어가는 스위치,
그 다음에 라우터, 스위치 라우터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800기가짜리 스위치 제품을 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이수페타시스의 기판도 가격이 30% 이상 비싸집니다. 가격도 비싸졌는데 물량도 늘어나는 거죠. 신제품이니까. 그래서 PQ가 모두 증가하니까 저는 한미반도체보다 이수페타시스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훨씬 낮고, 그런데 매출이나 이익은 시총 대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AI 가속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MLB 기판이랑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TC 본더의 기술 차이, 이수페타시스는 뭐 블루오션이고 한미반도체는 엄청나게 그 기술 차별화된 시장이다. 완전 하이엔드 시장. 그걸 감안해도 시가총액 차이가 6.5배가 난다?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엔터가 어려운 게 사람 대 사람이 인적 네트워크로 하는 거라서 리스크는 있는데, 저는 엔터 관련돼서 글로벌로 음원 매출이 늘어나고 공연이 더 활성화되고, 이제는 더 엔터가 이제는 완전히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는 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저연차 아티스트 이 르세라핌이나 뉴진스의 성장을 다른 많은 엔터사들이 보고 있잖아요. 뭐 큐브 엔터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트레이키즈나 뭐 BTS나 그 다음에 이런 그 고연차 아티스트들까지 가기 전에 이미 흑자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엔터주 업종한테 전체의 노이즈는 아니고 하이브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천만 원 일단 현금을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3천만 원 뺀 나머지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로봇을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아까 AI 반도체 소부장 쪽에 엔비디아 하이닉스 밸류체인 말고 거기는 주가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또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쪽 관련된 그 수혜주들, 수혜주라기보다 그쪽에 글로벌 그 고객사로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런 회사들 소부장 업체에 2천만 원 투자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금 3천, 로봇 2천, 그 다음에 AI 소부장 2천, 그죠? 그러면 총 7천이죠. 그럼 나머지 3천 남는데, 3천 중에 1,500은 저는 2차전지가 전 충분히 가격적 매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 1,500, 그리고 나머지 1,500은 지금 제일 센 게 역시 그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래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런 거 중에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을 1,500. 그래서 전력기기, 2차전지, 로봇, AI 반도체 소부장, 현금 이렇게 딱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가 원래 너무 어렵습니다. 네, 손실 보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주식 투자가 쉬우면 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겠죠. 근데 많이 어렵고, 다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새로운 기업들을 알아가고, 새로운 산업을 알아가고, 글로벌 이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공부하시는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도 하면서 돈까지 벌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시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 하실 때 자꾸 핑계거리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네 말 듣고 했는데, 유튜브 봤는데 주가 빠지기만 하다. 유튜브 보고 얘기한 거는 다 참고사항입니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유튜브는 철저하게 참고사항이고, 판단은 내가 하는 거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건데,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2차전지에 꽂혔다고 2차전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하시면, 2차전지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2차전지 엄청 좋아해요. 2차전지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2차전지를 싫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는 AI 반도체가 주도주인데, 나는 그래도 2차전지 회복되니까 그냥
손실이 마이너스 40%가 나든 60%가 나든 계속 2차전지만 들고 있겠다? 내 전략이 틀렸으면 틀림을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셔야 돼요. 그 손절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아프더라도. 그래서 손절이 아프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 판단이 틀렸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남 탓하실 게 아니고 인정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상대적인 매력을 끊임없이 비교하시는 거. 이 업종은 회사의 이익은 계속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너무 높네. 부담스럽구나. 이 회사는 이익은 계속 좋아지는데 사람들 기대값은 왜 이렇게 낮지? 매력적이네. 그 매력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심플하게. 근데 내가 잔뜩 투자한 어떤 기업이 매력도는 낮은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낮은데 사람들이 기대값만 엄청 뻥튀기 됐어요. 그럼 그 업종을 파시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가 앞으로 관심 있는 기업이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멀티플은 낮은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그런 회사는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에 변동이 크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까 피디님이 엄청 좋은 질문 주셨지만 손실 난 거를 수익 난 거 팔아서 자꾸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손실 난 거 빨리 끝나서 수익 난 거에 더 집중화돼서 수익 난 거를 극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6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데 4종목 왕창 수익인데 비중은 10%밖에 없고 2종목 왕창 손실인데 비중은 80%예요. 그러면 80% 손실 났어도 이 2종목 정리해가지고 수익 왕창 나오고 있는 4종목의 비중을 확대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은 거꾸로 하세요. 내 손실 난 거 어떻게든 원금 회복되겠지 마냥 기다리다가 그나마 수익 난 것까지 수익률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물타기 막 물어보시잖아요. 물타기는 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계속 수량만 쌓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요. 최악의 방법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추세가 센 놈들의 물량을 실어서 수익금을 극대화하면 그 수익금 극대화한 걸로 내가 손절친 종목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 기준은 시장보다 초과 상승이 나야 되고 사람들의 기대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웅달 책방에 나와주시는 많은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실 거고 저도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서 계속 사람들의 기대값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가 측면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업황도 보시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현황도 보시고 차트의 모습도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난거리 찾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판단은 본인이 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투자하셔야 될 건데 절대로 1회 1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2차전지 꽂혔다고 2차전지만 보고 내가 AI 꽂혔다고 AI만 보고 그럼 절대 투자로 성공하실 수 없으니까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내 투자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셨으면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